16에서 21번 지문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자, 샤프츠베리 이 지문부터 한번 볼까? 샤프츠베리는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샤프츠베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초월적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초월적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얘가 그 무엇보다도 뭐에 우선한 거야? 모든 것에 세상 존재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러면은 초월적 신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은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인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샤프츠베리가 생각한 아름다움의 조건이 무엇이냐? 또는 미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그다음에 균형, 조화. 얘네를 지금 조건으로 본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뭐래?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인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인 부피가 이러니? 아무튼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인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얘가 형식적 성질이란 거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손에 뭔데? 부피 왜 이러니? 이거 녹았다. 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뒤집어 쓰면 되지. 자, 계속 가볼게요.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다. 얘는 일단 얘를 하나의 형이상학적 전제로 무엇에 대한 전제냐? 무엇에 대한 전제냐? 얘는 미에 대한 하나의 형이상학적 전제가 돼. 자, 그럼 두 번째 형이상학적 전제는 뭐래? 미의 위계성이다. 미의 위계성이야. 위계성.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형성력을 기준으로. 얘의 기준이 뭐냐면은 형성력이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다. 똑같은 이것도 마찬가지지. 신이 항상 우선이야. 신을 가장 높은 등급. 그리고 3등급이니까 총 상, 중, 하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중하는 신이야. 이 신은 어떤 게 있어? 형성력이 가장 좋은 존재다. 자, 그러면은 형성력이 쏘쏘인 애가 중등급에 오고 있고 형성력이 배인 애가 하등급에 오고 있는, 그렇지? 요거까지 예측을 하고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 다음 등급으로 봤다. 인간이 그 다음 등급이네. 왜? 신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형성이 돼가지고 뭘 형성할 수 있는 존재? 아름다운 것, 미를 지닌 질서, 균형, 조화라고 하는 형식적 성질을 지닌 그
그런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성해낼 수 있는 적당한 형성력을 가진 인간이 가운데 등급. 가장 낮은 등급은 어떤 애들이래?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았다.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물질적 대상을 만들어낸다. 요 얘기야. 계속 똑같은 얘기야. 위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지 항상 살펴봐야 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이해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이해한다. 이거 그 지문 간의 연계성, 지문 내용 간의 연계성 계속 잘 살펴보면서 가야 됩니다.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보다는 신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아, 그럼 뭐야? 미의 위계성이 정립이 된 거지. 왜? 얘가 상중하로 나눈 거는 형성력이 기준이기도 하지만 얘는 기준이야. 형성력을 기준으로 나눈 거지만 결국에 가장 미의 위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미를 가진 존재, 적당한 미를 가진 존재, 가장 낮은 수준의 미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샤프츠베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한다. 아, 자연적 본능인 취미라는 것이지. 취미라고 하는 것이지. 이 취미가 뭐라고? 요거 생각하셔야 돼. 취미가 뭐라고? 미를 감지한다.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럼 얘가 뭔 거야? 얘가 곧 미를 감지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이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감각기관이 대상의 맛이나 색깔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해낸다. 아, 취미를 가지고 그럼 이 취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취미가 있으면 얘를 즉각적으로 판단한다. 미안해. 야, 이게 먼저 아니지? 일단 대상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대상을 경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해낸다.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미적 판단이라는 걸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취미가 뭐라고 해서 미를 감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미적 판단을 하는 수단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미적 판단을 하는 수단으로서 취미가 제시가 되는데 여기 하나가 더 제시가 돼. 어떤 거? 문화권. 또는 사람. 이 하나의 수단으로 또 하나가 제시가 돼. 그렇지? 그러면은 샤프츠베리는 그 이유가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문화권이나 사람에 의해서 미적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문화권이나 사람에 의해서 뭐가 왜곡된다? 본능이 왜곡된 후에 미적 판단이 내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화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기에서 본능이라고 대답하면 하수. 본능이라고 대답하면 하수. 아, 본능. 얘는 취미에 영향을 주는 거야. 취미에 영향을 주어서 취미가 왜곡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미적 판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상이해진다. 서로 달라진다는 의미야. 상이해진다. 미적 판단도 서로 달라진다. 문화권이나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서 취미를 왜곡시키는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취미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미적 판단이 상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취미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취미는 정해지는 거야. 처음부터. 자연적 본능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거야. 정해지는 거 이미 정해진 채로 변하지 않는 거야. 불변하는 거야. 사회적 영향에 따라서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사회적 영향. 문화권인 사람이랑 사회적 영향이랑 같은 말인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따라서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취미가 자연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 있다. 자, 이 문화권 그리고 사람이 취미를 왜곡하는 이 현상을 중간에 탁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 거야? 교육 그리고 개발인 거야. 교육과 개발로서 문화권이나 사람 같은 사회적 영향이 취미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아주고 취미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고 제대로 발현시켜서 미적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요게 교육과 개발의 무엇인 거야? 교육과 개발의 기능인 거야. 한편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은 앞에서 나온 내용이야.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취미의 판단이 즉각적이라는 것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우리의 인간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간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즉각적 판단은 취미의 즉각적 판단은 인간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관심성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지. 무관심성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해서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얘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직역을 해서 얘는 그냥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무관심성은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얘기.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그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즉 내지적 가치에 주목해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사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요 뒤에 지금 좀 지우고 갈게.
취미의 즉각적 판단이 인간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제시하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무관심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사적 욕망을, 대상에 대한 사적 욕망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 그럼 사적 욕망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대상의 도구적 가치. 대상을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소유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소유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구적 가치 그리고 소유욕에 신경을 이걸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되는 거야? 내재적 가치. 대상이 가진 내재적 가치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진정한 대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야? 인간의 이익과 취미의 즉각적 판단은 별로 관련이 없다. 별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도구적 가치라든지, 대상을 도구로 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되네. 취미가 대상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정한 대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지문 갖고 빠르게 지문 봅시다. 지문데 한참 걸려가지고 이 지문은 그냥 스킵하면서 봐. 이거 편집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어휴 씨. 계속 가봅시다. 나즈문, 존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요기체로 보았다. 이건 인간 얘기네. 자, 거기에서 계속 나 같은 걸로 제시해주는 이유가 있어. 왜 둘을 연결해서 읽어보라는 거야. 거. 자, 그럼 아까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우리 아까 가지문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볼까?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형성력을 적당히 지닌 중정도의 위계성을 지닌 존재였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에 의하면 인간은 미를 감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본능인 취미를 제시했지. 자,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를 보았다. 이게 가에서 의견이었다면, 나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 그리고 환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다.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야.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얘네는 존 주의라는 사람이 봤을 때 얘네는
경험 대상이야. 아까 미적 경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읽으면 더 좋겠지. 이 경험 대상에게 인간은 항상 어떻게 적응을 해. 적응할 뿐만 아니라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험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경험 대상을 인간 자신에게 다시 적응시키는 요 과정을 통해서 뭐가 형성된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생성하는 거야. 경험을 생성하게 돼. 주의는 어떤 경험이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했다. 얘를 적응시키고 인간이 대상에 적응하고 대상은 인간에게 적응시키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곱하기 무한대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게 되는데 요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까지 달성할 때까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은 그 목적이 달성이 되겠지, 그렇지? 이 경험을 쌓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존주의는 이 과정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했냐? 하나의 경험이다.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주의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단일체가 된다고 봤다. 단일체. 다시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긴밀히 연결되어서 경험이 완결되면 요 내용이야.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라고 간주한 거야.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질성이 질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얘가 단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질성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질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해봅시다. 질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도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 얘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보고 질성이라고 얘기한다. 가령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성이 풍성함이었다면 풍성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다. 자, 경험 상황. 자, 그 예시에서 경험 상황은 뭔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경험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걔가 직접 포착한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 뭐냐면은 풍성함이야. 그럼 그게 질성인 거야. 자, 다시 예시 하나 더.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요 경험이 가족과 식사를 하는 그 경험이 직접 포착을 해보니까 우아함이었다면 그 우아함이 뭐가 된다? 질성이 된다. 요 얘기야.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다른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질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이거지, 그렇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경험 주체 얘기하는데 경험 주체는 얘야.
얘가 경험 대상이고 얘가 경험 주체야, 주체. 혹시라도 이걸 놓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미리 얘기합니다. 또한 듀이는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에 뭐인 거야? 여기 여기 잠깐 따로 격리시켜놓고 하나의 경험에 포함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시가 무엇인가? 미안해. 하나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시가 뭔 거야? 결국에 하나의 경험으로서 예술을 설명하고자. 예술도 미의 기준이 나오네. 미, 아름다움,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그는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은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봤다. 창작자가 감상자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 창작자가 감상자의 관점을 지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자, 감상자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서 감상자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일단 감상을 하게 돼. 그러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판단을 하게 돼. 그럼 이 판단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는 거지. 이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다 보면은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작품이 완성된다. 작품이 완성된다. 좀 지저분한데? 귀신 같은데 그냥 좀 봐줘. 미안해. 자, 그럼 이게 다 얘들아. 이게 다 뭔 거야? 이게 다 창작행위고 이 창작행위가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리기 위한 조건이야.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리기 위한 조건이야. 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자기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 이 경험을 반복해 자기가 감상자의 관점에서 자기 작품을 계속해서 감상하는 그 경험을 반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거기에 선택과 결정이 내려지겠지. 그렇게 작품이 완성되어야 하나의 경험이 된다. 이거야. 다시. 자, 얘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거랑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은 자, 이게 이 큰 과정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야. 경험이.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겠지. 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경험을 반복, 목적 달성. 하나의 경험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리고 또한 듀이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훨씬 더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필요 없다? 여기에 기술적인 정교함 따위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 또한 한편 듀이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행위가
이번엔 감상행위에 대해서네. 감상자는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창작 행위에 비견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감상자는 창작 행위에 견줄 만한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경험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자신의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자,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서 이 경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서 길러진 자신의 관점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뭔가야? 이거를 통해서 경험이 생성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또 반복하면 경험이 반복되는 거겠지? 그럼 뭔가야?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뭐가 된다? 얘도 하나의 경험이 된다. 봤나? 미안. 쌤이 너무 이제 열강을 하다 보니까 칠판에 침이 튀었는데 잘 뜯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러워하지 말고. 당황해가지고 막 그 관심 막 적으려고 그러지, 그치? 하나의 경험이 완성된다. 뭐가? 감상입니다. 감상행위마저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주위의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습, 수련, 관점, 관심 이런 데다가 문화적 배경이나 문화적이나 시대적인 배경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랑 차이는 뭐야? 아까 취미는 뭐라고 그랬어? 취미는 본능이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취미는 본능인데 여기에 본능과 함께 뭐였어? 문화권과 그리고 사람 문화권이나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이거는 미적 판단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 얘랑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 문화적, 시대적 배경, 문화권, 사람 이런 게 거기에 미적 판단 그리고 감상 행위, 작품 감상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은 같아.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얘는 이게 문화권의 사람에 따라 해석이 되는 게 취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취미를 왜곡시켜서 사람이 올바른 미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얘는 따로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주위의 관점에서는 어때? 그냥 이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긍정적인 거야. 이 과정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의미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얘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 요 정도로 정리합시다.